안녕하세요. 60대 여자입니다. 누구한테 털어놓기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고 가슴에만 묻어두자니 숨이 막혀서 어디든 풀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사연을 보냅니다. 어렸을 적 저는 엄청나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친정아버지가 일찍부터 작은 건물 하나를 사두셨던 덕분에 5식구가 큰 걱정 없이 끼니 챙기고 옷 사입고 가끔 외식도 하며 살았죠. 위로 오빠 둘이 있었는데 막내인 저를 어찌나 예뻐했는지 모릅니다. 어디 데려가는 날에는 막내 동생 손에 군것질거리 하나라도 꼭 쥐어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늘 제 편이 되어주셨고 아버지는 무뚝뚝하시긴 했지만 야단치는 법이 없으셨죠. 그래서인지 전 어릴 때부터 사람을 잘 의심하지 않는 성격으로 자랐어요. 누구든 일단 좋게 보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주는 그런 편이었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해서 엄마가 늘 혀를 차곤 하셨죠. 넌 어쩜 그렇게 손해보는 성격이니? 그러다 나중에 사람한테 크게 한번 당한다. 그때 가서 엄마 말 안 들었다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달라져야 해. 그땐 그게 무슨 큰 흠인가 싶었습니다. 사람한테 정 주고 사는 게 뭐가 잘못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게 저한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였던 것 같아요. 성격이 그래서인지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면 늘 중재 역할을 떠맡곤 했어요. 누가 누구한테 서운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풀어주려고 애쓰는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저한테 비밀 같은 걸 많이 털어놓곤 했고 저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처럼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신뢰라는 게 그렇게 쌓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살이 넘어서는 친척이 하는 식당 일을 돕는 걸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굳이 힘들게 일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고 하셨죠. 그 시절엔 그런 부모님이 흔했어요. 그래서 일에 대한 큰 욕심 없이 친구들 만나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고 가끔 영화관 다니면서 그 시기를 보냈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평온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 몰랐고 모르는 채로 살아도 마냥 좋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친구들이랑 평상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다 보면 다들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는 게 꿈이라고들 했죠.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아이가 잘 커서 또 자기 가정 꾸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것 외에 다른 인생을 그려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다른 누가 이런 생각이 편협하다고 핀잔을 줘도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단단한 가정 하나 지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때도 알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남편은 대학 선배 소개로 만났어요. 큰 제약회사 영업 쪽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결혼할 무렵엔 이미 부장 자리에 올라 있었죠. 능력으로만 따지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사윗감으로 더 바랄 게 없다며 좋아하셨고 동네 어른들도 좋은 사람 만났다며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가정보다 바깥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요.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회식이 일주일에 서너 번, 거래처 출장이 한 달에 두세 번, 주말에도 골프다 동창회다 하며 늘 어디론가 나가 있었거든요. 신혼 초에는 그게 너무 서러워서 몇 번이고 울었죠. 그때마다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꾸하곤 했고요.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발에 땀나게 뛰는 사람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다른 집 여자들은 남편이 돈만 잘 벌어다 주면 군말 없이 사는데 당신은 뭘 원해서 자꾸 보채는 거야?
그 말이 너무 야속해서 잠 못 자던 밤들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차츰 말이 줄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편하다고 좋아했죠. 같이 산다는 느낌보다 한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 같은 그런 외로움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가끔 주변에 금슬 좋은 친구들 보면 속으로 어찌나 부럽던지요. 그런 남편과 살았던 건 딱 하나의 이유였어요. 남편은 아들한테만큼은 굉장히 다정한 편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학교 행사라면 회사 일도 미루고 달려왔고 주말에도 아들이랑은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야구장이며 캠핑장이며 데리고 다녔죠. 아들이 학교에서 상이라도 받아오면 그날 저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들어와서 외식을 시켜줬고요. 어딜 가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무슨 상을 받았는데 하면서 자랑부터 하곤 했죠. 저한테 쓸 정성을 모조리 아들한테 쏟아붓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 사람과 정을 떼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수십 번이었지만 결국 그러지 못한 건 다 아들 때문이었죠. 아들한테는 더없이 자상한 아빠인 그 사람을 제가 빼앗는 것 같아서요. 아들한테 아빠 없는 집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 한 가지 이유로 평생을 이를 악물고 버텼죠. 가끔 제 상황을 아는 절친한 친구들이 답답하다는 듯 한마디씩 거들곤 했어요. 너 정말 평생 이렇게 살 거냐고요. 그럴 때마다 전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는 좋은 아빠야 하고 짧게 말하고 화제를 돌렸죠. 겉으로만 보면 제가 남편을 두둔하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사실은 두둔이 아니라 체념이었는데 말이죠. 외로움이 익숙해지면 그게 일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법이라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늦는 날이 더 마음이 편할 정도가 됐답니다. 아들과 둘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그 시간이 제 유일한 행복이었죠. 그렇게 참고 또 참다 보니 어느새 환갑이 가까워졌네요. 하나뿐인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속이 깊고 다정한 아이였어요. 다른 집 아들들은 사춘기에 엄마랑 말도 안 한다는데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시시콜콜 다 얘기해주는 그런 성격이었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행주를 들고 와서 식탁을 같이 닦아주던 아이, 제 생일이면 용돈을 모아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사들고 오던 그런 사려 깊은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전화 한 통 없이 늦는 날이면 아들은 슬며시 거실로 나와 옆에 앉아 저와 같이 텔레비전을 봐주곤 했어요. 어떨 땐 다 큰 녀석이 슬쩍 어깨에 머리를 기대기도 했고요. 그럴 때면 아들이라기보다 친구 같고 어떤 날은 보호자 같기도 했어요. 게다가 아들은 언제나 자기 앞가림을 야무지게 하는 편이었어요. 공부 욕심이 많아 좋은 대학을 마치고 지금은 바이오 쪽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또래 중에선 손꼽힐 만큼 안정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일에만 전념하더니 입사 몇 해 만에 본인 명의로 작은 아파트도 한 채 마련했고요. 회사에서도 평이 좋다고 들었어요. 묵묵히 자기 일하면서 동료들 챙길 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윗사람들이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직원이란 얘기를 같은 회사 다니는 친구 아들한테 건너들은 적도 있고요. 그 이야기가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과 오랜만에 둘이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던 때였죠. 그러다 제게 할 말이 있는 듯 내내 뜸을 들이다가 차분한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저도 다 컸고 전부 이해하니까 아빠랑 엄마 두 분 이제 그만 정리하시는 거 어때요? 아빠랑 사는 거 보면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여요. 함께여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따로 행복한 게 낫지. 그 말을 듣고 한참 가만히 있었죠. 솔직히 맘 같아선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고 자기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는 부모가 가치 있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부족한 아빠라도 곁에 있는 게 아직까진 든든한 뿌리가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무리 낡은 생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물론 이런 속마음은 아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짧게 대답하고선 화제를 돌렸죠. 그날 밤 아들 뒷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만 행복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그 아이가 차지하는 자리는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아들이 처음으로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여자를 데려왔어요. 며느리가 될 그 아이는 첫눈에 봐도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죠. 의류 쪽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또래 여자들이 입는 평범한 옷차림이 아니라 누가 봐도 프로페셔널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차림새였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에 광이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어느 한 군데 빈틈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당당했고 주눅드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선은 넘지 않는 편이었고요. 저의 어떤 질문에도 거침없이 대답하는데 그 모습이 참 단단해 보였어요. 식사 자리에서 우리 아들의 어떤 점이 좋았냐고 슬쩍 물어봤죠. 그 친구는 잠깐 생각하더니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게 느껴져요. 제가 일에 빠져서 정신 없을 때도 닥달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요즘 세상에 흔치 않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의 믿음직스러운 성격을 참 잘 알아줬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사 자리 내내 며느리는 솔직하고 당당했어요. 솔직히 전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저는 평생 남편 앞에서도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하고 싶은 말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여자라면 며느리감으로도 손색 없겠다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슬쩍 물었어요. 엄마, 어땠어요? 마음에 들어? 망설이지 않고 마음에 든다고 말했죠. 저런 멋진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 말에 아들이 환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요. 역시 나랑 안목이 같네. 그날 내내 이제 우리 아들 인생이 진짜로 시작되는구나 싶어 흐뭇하더라고요. 그 친구라면 분명 든든한 짝이 되어주리라는 믿음이 그렇게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확정되고 상견례 이야기가 슬슬 오가던 무렵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랑 셋이 저녁을 먹고 있던 때였어요. 평소처럼 이런저런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희는 둘이 합의해서 아이는 가지지 않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처럼 가볍게 말하는데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죠. 그래도 두 사람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냐고. 요즘 그런 부부들도 많다더라고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속으로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지만 며느리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 후 며느리가 돌아간 뒤 아들을 따로 불렀어요. 문을 닫고 마주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어릴 때부터 아이 둘은 꼭 낳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해놓고 이게 다 무슨 소리니? 결혼해서 둘이 살아보면서 정해도 늦지 않아. 제 말을 이미 다 예상했다는 듯 아들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린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이를 가지면 자기 커리어와 가정 둘 다 제대로 케어 못할 것 같다고 미리 솔직하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좋았고 둘이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동의했다고 했어요. 그 대답에도 이해가 안 된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아들 결혼을 반대했죠. 낳아봐서 아는 건데 자식이라는 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려줘.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넌 아직 모르잖니. 부부 둘만 사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거기에 아이가 더해지면서 비로소 가정이 완성돼. 난 네가 그 행복을 모르고 지나갈까 봐 그게 걱정인 거야. 게다가 이건 다 네가 원하던 일이잖니. 제 설득에 아들 표정이 한순간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며칠을 그렇게 매달렸어요. 며느리를 한 번만 다시 설득해보라고도 했고
저희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줄 테니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도 했고요. 그런데도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호했죠. 엄마, 저 그 사람 정말 좋아해요.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전 결혼식 안 하고 둘이서만 살림 차릴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말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내 자식 인생을 내가 끝까지 발목 잡을 수는 없다. 저렇게 좋아하니 어쩌겠나 싶어 결국 허락했어요. 마음 한쪽이 영 개운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애써 다독였고요. 아쉽고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부부가 같이 가기로 한 길이 어떤 길이든 그 두 사람이 만든 길이니 부모는 그저 옆에서 응원하는 게 도리기도 하니까요. 아이들이 결혼하고 첫 해, 아들 내외는 정말 그림처럼 살았어요. 둘이 손잡고 유럽이며 동남아며 여행을 다녔고 주말이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가끔 우리 집에 와서 그동안 다녀온 곳 사진들을 보여주며 신이 나서 이야기를 풀어놓곤 했답니다. 어머니, 다음번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한번 다녀올게요.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온천 같은 데로 가요. 빈말이라도 그 말이 어찌나 살갑게 들리던지 며느리가 참 고맙고 예뻐 보였습니다. 기념일이면 며느리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보내오기도 했고 때마다 제철 과일 같은 걸 사서 보내기도 했어요. 두 사람 다 일도 잘하면서 자기들끼리 시간도 알차게 만들어 쓰는 편이어서 별 걱정이 없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생 가져온 제 생각이 점점 흔들리더라고요. 여태 저는 자식 때문에 이 답답한 결혼 생활에 묶여 산다고만 믿어왔어요. 그런데 아들 부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묶인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사는 모양은 결국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구나 하는 그 당연한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셈이었죠. 며느리가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그려나가는 모습이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더 잘해주려고 마음먹었어요. 시댁이라는 곳이 며느리한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했고 가족 일로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진심으로 좋아서 진심으로 잘해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며느리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늘 살갑게 굴었어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저.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팔짱을 끼고 활짝 웃을 때면 정말 우리 가족 안에 빈자리 하나가 알맞게 채워진 것 같았죠.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웠고 두 사람의 그 자유롭고 단단해 보이는 삶이 오래오래 갔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우리 집에 점심을 먹으러 온 날이었죠. 그날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평소와 좀 달랐어요. 늘 환하게 웃던 아이인데 그날따라 자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자꾸 연락이 오는 모양인지 식사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나가 전화를 받기도 했고요. 아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는데 며느리가 회사 일이 좀 급해서 그래 하면서 어물쩍 대답하더라고요. 원래는 같이 있는 중에 그렇게 전화를 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 모습이 어딘가 평소답지 않아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잠깐 마음에 걸렸지만 회사 일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싶어 더 묻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동네 친구가 손주를 데리고 잠깐 놀러 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있는 걸 모르고 잠깐 지나가다 들렸다 하더군요. 안 될 거 없지 싶어서 차를 내어줬어요. 그런데 친구가 화장실에 잠깐 간 사이 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거실이 다 떠나갈 것 같았죠. 친구가 어쩔 줄 몰라 손을 씻다 말고 뛰어나왔고 저랑 아들이 양쪽에서 달래보려고 했지만 아이가 더 크게 울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능숙하게 아이를 들어 올려 안더라고요. 한 손으로 아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는데 그 자세가 너무 안정적이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이가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치고 며느리 어깨에 머리를 폭 기대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나, 우리 손주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어떻게 저렇게 금방 안기지? 아이, 새댁이 아이 보는 손길이 보통이 아니네. 그치?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하게 갸웃했습니다. 며느리 형제 중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친한 친구들 중에도 아이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을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친구가 손주를 데리고 돌아간 뒤에 며느리한테 슬쩍 물어봤죠. 지영이 너 아이 잘 보는구나.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며느리가 잠깐 멈칫하더니 한 박자 늦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육아 컨텐츠가 워낙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머니, 그런 거 자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어깨너머로 배운 거죠 뭐. 그 대답을 듣는데 어딘가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사람이 왜 굳이 그런 영상을 자주 보고 있다는 건지요. 게다가 영상을 보고 배운 거랑 진짜 해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어린아이를 능숙하게 들어 올리는 게 어깨너머로 본다고 곧바로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점이 마음 한구석에 자그마하게 걸렸지만 그날은 그저 며느리가 야무진 편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설마 무슨 다른 사정이 있을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애써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의 연락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종종 통화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던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전화도 뜸해지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한참 뒤에야 짧게 돌아오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연락하면 회사가 정신없이 바쁘다는 답이, 아들한테 연락하면 자기도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 답이 돌아오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했죠. 회사 일이라는 게 한꺼번에 몰릴 때가 있으니까요. 못 보면 어때? 각자 잘만 지내면 됐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 일 있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한편으론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해서 아들 회사 근처에 일이 있다는 핑계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오늘 그쪽 동네에 일 있어서 가는데 점심이나 같이 먹자. 저의 제안에 아들이 잠깐 망설이는 게 수학이 너머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뭔 일이 있긴 하단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식당에서 마주 앉아 보았는데 엄청 놀랐어요. 아들 얼굴이 한눈에 봐도 좋지 않았거든요. 살이 엄청 빠졌고 잠을 오랫동안 못 잔 건지 눈밑이 거무스름했죠. 평소에 옷차림도 깔끔하던 아이가 셔츠는 잔뜩 구겨져 있고 옷에 누런 때가 그냥 보이더군요.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이래? 아들은 말없이 음식을 한참 휘적거리다가 길게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요즘 와이프랑 자주 부딪혀서 그래요. 별일도 아닌데 계속 다투게 돼. 와이프는 내가 답답해서 짜증이 난데 어떤 날은 아예 말을 안 섞어요. 뭐 워크숍이다 거래처 미팅이다 하면서 외박도 잦아졌고요. 전 그 사람 일이 바쁘니까 감정적으로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싶은데 솔직히 좀 지쳐요. 점점 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쿵 하고 가라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짐작이 가질 않았거든요. 아들과 저희 가족에게 그렇게 살갑던 며느리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건지 말이에요. 네가 평소에 아내한테 부족하게 한 게 있는 건 아니지?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자신을 돌아봐봐. 제 말에 아들이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자기는 오히려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다만 며느리가 마음을 아예 닫고 있는 것 같아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듣기로는 집안일도 전담하려고 하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음식이나 선물을 주기도 했고 사랑 표현도 더 적극적으로 했대요. 그럼에도 며느리 반응이 시큰둥했다는 거죠. 엄마, 저 솔직히 가끔은 좀 무서워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서요. 얼마나 어떻게 더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내 조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며느리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조금만 노력해보자고 했어요. 연애 때도 권태기가 있는데 하물며 결혼해서 계속 사이가 좋을 수만 있겠냐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며느리가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말했어요.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데 마음이 잘 안 따라줘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가슴 아프던지요. 그날 밥을 거의 못 넘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자꾸만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구나. 이걸 어떻게 풀어야 아이들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며칠을 두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연락이 뜸해서 전화해봤다고. 혹시 회사 일이 많이 힘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한참 말이 없다가 사실 좀 지쳐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덧붙이면서요. 늘 당당하고 단단했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곧바로 결심했습니다. 얘야, 회사 일 잠시 쉬는 게 어떻겠니? 생활비 같은 건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얼마간 푹 쉬면서 마음 좀 추슬러. 사람이 그렇게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어디 멀쩡하겠니? 지금은 잠깐 멈춰서서 네 자신을 챙길 때야. 저의 제안에 며느리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마음 절대 잊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며느리한테 적지 않은 돈을 송금했어요. 큰 돈이었지만 며느리에게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지쳐 보였고 며느리가 힘들면 가정도 같이 힘들 테니 모든 게 무너지기 전에 좀 숨을 돌렸으면 했거든요. 돈을 받은 며느리는 감사하다며 꼭 갚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어머, 넌 며느리한테 그 돈을 왜 줘? 일 좀 힘든 거 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애 낳느라 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한테 쓰는 건데 뭐 어때요? 그리고 한편으론 며느리한테 잘하면 며느리가 우리 아이한테도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들 부부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며느린 저와 연락한 이후 곧바로 일을 쉬었대요. 그렇게 휴직을 하고 나서 곧바로 친구와 발리에 다녀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 명품관에서 가방을 새로 사기도 했고 종종 호텔바에서 와인을 마시고 들어온대요.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쉬고 있구나. 자기만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구나 싶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은 며느리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즐기는 건 좋지만 집에는 들어와야 하지 않냐고 하면서요. 또 제가 준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좀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도 좀 숨 쉴 시간이 필요한 거다. 너무 올가매지 말고 기다려주라고 또다시 감싸줬습니다. 아들의 그 걱정이 그때는 그저 부부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어려움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다독여준 거였죠. 며느린 여태까지 일만 하며 살아왔고 일 욕심이 너무 커서 스스로를 강박적으로 몰아세워왔을 거라고 추측하면서요.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더니 알았다고만 짧게 답하더라고요.
그 한숨의 무게를 그때는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죠. 그 무렵 며느리한테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봤어요. 몸은 좀 어떠냐고,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죠. 며느린 한참 뜸을 들이더니 어머니 덕분에 한결 나아졌다고, 곧 정신 차리고 일터로 돌아갈 거라고 살갑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다정하고 해맑은 대답을 듣는데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어요. 분명히 무언가 이상한데 그게 뭔지 콕 집어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도 이유도 없이 의심하는 것보다 믿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평생 사람을 잘 의심하지 않고 살아온 제 성격이 그 순간에 또 발목을 잡은 셈이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직접 담근 김치를 아들 내외한테 좀 갖다 주려고 한 날이었죠. 아들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아들 부부집에 갔어요. 며느리가 워낙 김치를 좋아해서 자주 해서 갖다 주던 편이라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챙겨 들고 나간 거였죠. 둘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반찬만 주고 잠깐만 들렀다 갈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아들네 집 현관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평범한 대화 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현관 밖 복도에 서서 언성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멀찍이서 이 광경을 몰래 엿보는데 아들 손에는 캐리어가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가 또 어디 나가려는 모양인데 아들이 그걸 막아선 형국이었죠. 아들이 사정하듯 말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오늘 제발 얘기 좀 나누자. 나랑 둘이 있는 게 싫으면 센터 상담이라도 받으면서 다시 잘 맞춰보자. 어? 우리의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많아. 아이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가 비웃듯이 받더라고요. 너 같은 인간이랑 아이를 어떻게 낳아? 같이 있으면 답답하고 숨 막힌다고. 나만 보는 그 맹목적인 마음도 부담스러워. 그리고 아이? 너 그 얘기 다시 꺼내면 정말 끝이야? 우리가 힘든 걸 아이로 극복하자고? 내가 아이 갖기 싫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결혼 전엔 괜찮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말 바뀌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네. 미안해 여보. 다신 이야기 안 할게. 내가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그 자리에서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평생 누구한테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는 아들이 자기 아내한테 이런 모욕을 받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은 거의 며느리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김치통을 든 채로 그대로 발길을 돌렸죠. 두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계단 쪽으로 빠져나와 그 자리에 오르도록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잘하면 아들한테도 잘해줄 거라고 믿었던 게 그게 다 착각이고 헛것이었구나 싶어서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저 히스테릭한 모습이 며느리의 본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동네 대형마트에 들렀다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마트 앞 주차장에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웅성거리고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봤죠. 여자들이 서로 마주보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한참을 보고 나서야 그중 한 사람이 우리 며느리라는 걸 알아챘죠. 며느리가 그렇게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모습은 처음 봐서 완전히 헛것을 보는 줄 알았어요. 상대 여자는 며느리보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였고요. 손가락으로 며느리 얼굴을 가리키면서 거친 말들을 퍼붓고 있었어요. 정확히 무슨 말이었는지는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에 무쳐 잘 들리지 않았는데 인간이 돼서 어떻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만 또렷이 들렸죠. 며느리도 지지 않고 받아치고 있었고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이대로 볼 수만은 없겠다 싶어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며느리인데 왜 이러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 낯선 여자를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절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아니라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끼어드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가세요. 당장 가시라고요, 어머님.
난데없이 저에게 화를 내니 놀라서 발이 떼어지질 않았어요. 며느리는 나중엔 거의 떠밀듯이 저를 사람들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물건들이 굴러떨어졌죠. 상대 여자가 그 모습을 보더니 비웃듯이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시어머니? 그 댁도 사람 보는 눈이 영 형편없네. 정신 나간 사람들끼리 알아서들 잘해보세요. 그 말만 하고서 휙 하고 가버렸어요. 그 여자가 떠난 뒤에 며느린 저한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휴대전화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면서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가 버렸죠. 저는 얼떨결에 그 자리를 빠져나와 한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 있었어요. 완전히 바보가 된 느낌이었어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한 천치가 된 그런 느낌요. 그날 밤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남겼는데도 답이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무렵부터 며느리와 대면대면해졌습니다. 전 그날의 일에 대해 영문도 모른 채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마음 한쪽에 그 상대 여자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영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며느리가 왜 낯선 여자랑 그렇게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었을까? 회사 일로 부딪힌 사람일까? 아니면 어떤 원한이 있는 걸까? 친구한테 그 얘기를 슬쩍 했더니 친구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어머머, 그거 보통 일 아니야. 모르는 여자랑 그렇게 한 길에서 싸울 일이 어디 흔해? 며느리 잘 살펴봐. 분명 뭔가 있어. 이제는 그러려니라는 게 안 되더라고요. 좋게 생각하거나 믿음을 갖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우리 가족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길 리 없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제 제 눈으로 본 이상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가 우리에게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어느새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친구가 오랜만에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자기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친구는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며 도시 외곽 전원주택가로 얼마 전 이사한 참이었죠. 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라 머리도 식힐 겸 며느리 일도 잠시 잊을 겸 그 집으로 갔죠. 주택가 안쪽 골목으로 한참을 들어가니 단독주택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는 조용한 동네가 펼쳐졌어요. 친구 집은 작은 마당이 딸린 2층 집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거실 통창 너머로 길 건너편 집 마당이 훤히 들여다 보였죠. 친구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는 사이 무심코 그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길 건너편 집 마당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바로 우리 며느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운명 같은 우연이 계속 생기는 건지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두려울 지경이었어요. 건너편 마당에 있는 며느린 한 손엔 우유병을 들고 다른 한 손엔 2-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아이는 며느리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며느린 아이 등을 토닥이면서 무언가 콧노래라도 흥얼거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처음엔 사람을 잘못 본 줄 알았죠. 한참을 더 지켜봐도 분명히 우리 며느리였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아이는 누구일까? 아이를 가질 생각 없다고 결혼 전에 단단히 못 박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며느리가 왜 저기서 모르는 집 마당에서 누구 아이를 안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친구가 과일 접시를 내오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그 창문 앞에 붙박여 있었죠. 친구가 옆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정신이 없었어요. 그저 갑자기 머리가 좀 어지럽다고 둘러대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한테 급한 일이 생각났다고 둘러대고 서둘러 그 집을 나왔어요. 며느리가 들어가 있는 그 집 대문 맞은편 골목,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 그늘진 곳에 몸을 숨기고 며느리가 나오길 기다렸죠. 얼마나 서 있었는지 다리가 다 저렸어요. 그러다 한참 만에 그 집 대문이 열리더라고요. 며느리가 가벼운 손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이때다 싶었죠.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슬며시 눌러두고 며느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절 보자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에...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방금 돌보던 그 아이는 누구 아이냐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다가 자기 친구 아이라고, 친구가 잠깐 일이 있어서 봐주고 있는 거라는데 말을 더듬는 거예요. 평소 그렇게 말 잘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맹세코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데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집 대문이 다시 열리고 안경을 쓴 며느리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남자가 아까 그 아이를 안고 걸어 나왔습니다. 남자는 절 보고 멈칫하더니 며느리한테 자연스럽게 묻더라고요. 자기야, 이분 누구야? 자기야.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린 새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했죠. 그 순간 남자 품에 안긴 아이가 며느리 쪽으로 두 팔을 뻗으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남자도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며느리한테 다시 물었어요. 누구냐고요? 며느리가 결국 마지못해 답하더라고요. 시어머니셔. 남자의 표정이 한순간에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곧바로 혼자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평생을 사람 의심하지 않고 평온하게만 살아온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떨리는 다리로 버티고 서서 정신을 차렸어요. 무슨 일인지 솔직히 다 말해. 한 글자라도 거짓을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을 부를 수도 있어. 네 회사, 친정한테도 전화 돌릴 거고. 지금 이 순간이 네 인생 마지막 기회야.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씩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는 사실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의 상무였고 작년에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어린 아들을 양육하기로 했고 그 애가 바로 마당에서 며느리가 안고 있던 아이였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란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긴 했던 거죠. 남의 아이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돌볼 수 있다니, 그것도 아이가 싫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두 사람이 사실 아들과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만나온 사이였다는 거였어요. 그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들을 만나고 결혼까지 했던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도, 아들에게 점점 차가워졌던 이유도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며느린 우리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놔두고 연막으로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러자 마트 앞에서 며느리한테 달려들던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도 그제야 다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전 부인이었고 자기 가정이 깨진 게 며느리 때문이니 그걸 탓하러 왔던 거죠. 그동안 며느리가 감추고 있던 건 바로 이 문제였어요. 아주 감쪽같이 속여왔던 거예요. 며느리는 한참 울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아들이 안정적인 사람이라 좋았고 결혼하면 자기도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결혼 뒤에도 그 내연남을 놓을 수가 없어서 둘 다 가졌던 거라고요. 결혼하면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했겠어요? 결국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 닥달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며느리가 아들을 칭찬했던 그 점들이 사실은 이용하기 좋은 조건이었던 셈이죠. 자신의 불륜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 말이에요. 워커홀릭이 아니라 그저 불륜 관계에 목매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며느린 그 이야기를 하며 내내 울었지만 그 눈물이 누구를 위한 눈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한 건지, 그 남자를 위한 건지, 아니면 들킨 자기 자신을 위한 건지 말이에요. 그 골목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왔고 현관문을 닫자마자 거실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었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죠. 받는다고 한들 뭐라고 해야 할지 이젠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걸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너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진실을 안다면 충격이 너무 클 수도 있다는 게 무엇보다 두려웠죠.
하지만 저도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녹음했던 파일과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차근차근 다 들려줬어요. 녹음을 듣는 동안 아들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아들은 의외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길게 숨을 내쉬더니 차분하게 말했죠. 엄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다만 증거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 됐네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 의심을 혼자 안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그래도 아들은 저처럼 결혼 생활을 두고 망설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가 정리해야 할 일이니 엄마는 이제 한 발 물러서 계시면 돼요. 그리고 혹여나 우리 이번 일로 너무 자책하지 마요.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속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면 그건 못 알아채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말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더라고요. 적어도 이 아이는 홀로 무너지진 않겠구나 싶어서요. 저는 평생 사람을 잘 믿는 게 흠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아들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전 여태 어른인 척하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늘 그 아이한테 기대고 살았다는 걸 그 순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아들은 그날 저녁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며느리가 그동안 사용한 카드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정리한 걸 전부 내놓고서 며느리한테 차분하게 진실을 물었대요. 며느리도 처음엔 일부 부인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자료들을 하나씩 들이밀자 결국 무너진 거죠.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어. 한 번만 정리할 시간을 줘. 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 볼게. 이혼은 당연한 거고 어머니가 너한테 보내준 그 돈, 우리 결혼 생활 동안 네가 그 사람과 그 아이한테 쓴 비용 전부 책임져. 그게 우리 부부 공동재산에서 빠져나간 돈이라는 건 너도 잘 알 테니까 반박 못하겠지. 며느리가 그 말에 정색하더니 자긴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대요. 내가 결혼 생활 동안 가정 경제에 보탠 게 얼만데 왜 나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 그건 너무하잖아. 어머니가 주신 돈도 나한테 주신 거지 당신한테 주신 거 아니야. 그건 내 돈이야.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며느리의 실체를 알고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주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따로 대답하진 않았지만 며느리가 꼭 갚겠다고 한 문자도 남아있어서 다행이었죠. 아들도 화가 났지만 끝까지 차분함을 잃지 않았대요. 그럼 법에서 판단하게 하자. 우리 둘이 여기서 더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올 테니까. 각오해. 이번엔 답답하게 굴지 않을 테니까. 결국 쉽게 마무리될 수 있던 일이 법적 공방으로 들어가게 됐죠. 아들은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며느리도 친정 쪽 변호사를 붙여 맞섰죠. 친정 어른들이 처음엔 며느리 편을 들었지만 자료 일부를 보고 나서는 입을 다물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고 전해 듣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집에서 짐을 빼던 날 저는 일부러 아들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 며느리가 부엌 식탁에 앉아 미리 정리해둔 자기 옷가지들을 캐리어 안에 차곡차곡 담고 있었어요. 애써 저를 모른 척하며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그악스럽게 느껴지던지요. 언제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했던 사람 앞에서 변명 한마디 없이 그렇게 자기 집만 챙기는 그 무신경함에 정말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얘야, 너 정말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니? 지금까지의 일을 후회하긴 해? 며느리가 잠깐 손을 멈추더니 짧게 한마디를 떨어뜨렸습니다. 예, 죄송해요 어머니. 그게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한테 정주고 산 그 시간들이 다 무엇이었나 싶어서 한참 멍하니 서 있었죠. 뭔가 특별한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허무한 마지막을 바란 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자 아들 쪽 변호사는 작정하고 자료를 모았어요. 며느리와 상무,
두 사람이 함께 묵었던 호텔 결제 내역, 며느리가 자기 명의 카드로 그 아이 어린이집 비용과 병원비를 결제한 영수증, 거기에 며느리가 자기 차로 그 아이를 태우고 다닌 블랙박스 영상까지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며느리한테 송금한 그 돈으로 며느리는 그 남자 가족의 몫까지 발리 항공권을 결제했어요. 게다가 그 남자한테 선물한 시계 결제 내역도 정확하게 잡혔죠. 그 돈은 분명히 며느리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데 쓰라고 보낸 돈이었는데 며느린 그 의도와 전혀 다른 곳으로 썼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부당 이득 반환의 근거가 된다고 변호사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들 쪽 변호사는 며느리 회사 쪽에도 정식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상무와 며느리가 함께 묵은 호텔 결제 내역 중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건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사내 불륜에 대해서 회사 자금까지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니까 회사에서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회사 측은 자체 감사에 들어갔고 그 상무는 곧바로 직위 해제됐다고 들었어요. 며느리도 회사 인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휴직 상태로 있다가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요. 이혼 소송은 아들 쪽의 압도적인 우세로 마무리됐어요. 며느린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에 부부 공동재산에서 빼돌린 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까지 합쳐서 적지 않은 금액을 토해내야 했어요. 아마 탈탈 털렸을 거예요. 그 점이 그나마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둔 뒤 한동안 친정에 내려가 있다가 지금은 지방 어느 도시로 옮겨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일이 아름아름 그쪽 업계에 다 퍼져서 같은 분야로 다시 자리 잡긴 어려울 거란 얘기를 아들이 해줬어요. 게다가 그 상무라는 남자는 며느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고 하니 며느리도 사람 사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 그제야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가끔 그 친구 집 거실 창문 너머로 봤던 며느리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우유병을 들고 아이를 어르던 그 자연스러운 모습,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엄마로서의 다정한 모습. 그날 그 창문을 보지 않았더라면 전 아직도 며느리를 우리의 하나뿐인 가족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어리석을 정도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말이에요. 가끔 며느리 생각이 깊게 날 때면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곤 해요. 며느리도 처음부터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그 모습만이 전부가 아닐 텐데 어쩌다 그 길로 빠져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건 며느리가 풀어야 할 자기 몫의 숙제고 제가 더 마음 쓸 일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좀 흘렀네요. 아들은 한동안 사람 만나는 걸 조심스러워했지만 회사 일에 다시 매진하면서 자기 삶을 되찾고 있어요. 요즘은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아들이 새로 만나는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빨리 해결되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구나 했죠. 부디 이번엔 좋은 인연, 마지막 인연이 되길 홀로 빌고 또 빌 뿐이에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평생 외롭게 살아온 그 결혼 생활을 이제는 더 이어가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요즘 조용히 황혼 이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변호사도 한번 만나봤고 친정 쪽 도움도 받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더는 미루지 않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며느리의 그 일이 저한테 가르쳐준 한 가지가 있다면 인생은 한 번이니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 진실을 그릇된 방향으로 썼다면 전 늦게나마 바른 방향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아들도 제 결정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이니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며 등을 밀어줬어요. 역시 아들은 언제나처럼 저의 편이 되어줬죠. 의외였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 다녀온 다음 날 어쩐 일로 집에 일찍 들어온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곤 한참을 머뭇거리다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당신 이혼 준비한다며? 정말 그럴 거야? 이제 와서 이혼을 하겠다고? 뭘 위해서? 이미 정한 일이라고. 이 모든 건 나를 위한 거라고 짧게 답했어요.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남편이 스스로 알길 바랬죠. 저의 대답에 남편은 한참 말없이 텔레비전 화면만 보더니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무심하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엔 한번 잡아보려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대답이 어쩌면 우리 부부 사이에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복지관 일을 조금 늘렸고 친구들이랑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이라는 말이 어색하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만큼은 제 발로 디디고 살아보려고요. 이렇게 지내는 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늦게 깨달은 게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럼에도 바라는 게 있다면 아들이 이번엔 좋은 짝을 만나 그동안 못 누린 행복을 다 누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거 하나가 지금 제 가장 큰 소망이랍니다.